AI 안전연구소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AI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또 이에 맞는 기술적인, 정책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국가 기술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전연구소는 이런 단순한 규제 기관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기술적 리스크를 방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AI 분야가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김명주 소장님께서 바로 AI 안전연구소의 초대 소장님이신데요. 그 외에도 바른인공지능연구센터장,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장, 그리고 인공지능윤리정책 토론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시며 안전하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네, 앞에 나와 계신데요. 큰 박수로 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담스러워서. 아마 오늘 주제들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소개받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는 그 영어로 AI Safety Institute라고 그래서 줄이면 AC라고 약간 욕처럼 네,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공통이라서 앞에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리아 AC라고 하고 뭐 UK, USA, 재팬 이렇게 부릅니다. 6번째로 세웠고 지금 한 10개 정도 나라가 있고요. EU는 AC라는 명칭이 없지만 AI 오피스 안에 5개 유닛이 있는데 3번째 유닛이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단위로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개인 차원이나 어느 단체 차원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조직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앞으로 이제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 이걸 활용을 한 여러 인증 검증 단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도 있어서 제가 빨리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역사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그 챗GPT 나온 이야기부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이 챗GPT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닷새 만에 100만 명이 됐고요. 이게 아주 유명한 차트입니다. 닷새 만에 100만 명이 됐고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네스에 보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때문에 더 빨리 늘었습니다. 뭐 한 하루 사이에 100만 명이 는 적도 있고요. 뭐 여하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챗GPT 같은 걸 쓰다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얘가 근거 없는 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사실 체크도 해야 되고 또 검색 엔진도 써야 되고 그래서 검색 엔진이 한동안 죽을 것처럼 그랬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한 몇 달은 할루시네이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냥 물어보면 답을 해주니까 이제부터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다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검색 엔진은 망했다. 따라서 구글은 망했다. 그 빅테크 기업 구글이 조그만 오픈 AI라는 스타트업한테 한 방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여기 챗GPT의 그 T라는 트랜스포 모델은 원조가 원래 구글입니다. 그래서 원조 집안이 이제 그 굴러온 돌한테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구글이 이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다가 딱 2달째 공식 인터뷰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 기술과 관련된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옆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구글은 오픈 AI가 만든 챗GPT보다 더 강력한 AI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집이고 그 다음에 챗GPT나 GPT보다 훨씬 더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네, 이미 갖고 있다는 거를 그날 장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검색이 안 되는데 당시의 기사에는 검색이 됐었던 내용인데 보시면 구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챗GPT하고 밑단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GPT하고 비교를 했는데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리즈닝인데 이건 추론이죠. 이거는 요즘 AI 가운데 옴니 시리즈는 일부러 추론만 더 강화해서 따로 버전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추론 기능,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스토리텔링, 공감 능력. 이렇게 7개를 1점 만점으로 비교했을 때 구글 거에 그 당시에 제일 앞섰던 게 이제 람다인데 람다 2 모델인데 7개 중에서 4개가 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이거죠.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이야기, 기술적으로 원조지만. 그런데 그러면 오픈 AI처럼 발표를 왜 못하느냐. 얘한테는 대단한 위험이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 표현할 때 잠재적 사회적 위험, 윤리적 위험, 영어로는 포텐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험을 없애면 제일 좋을 텐데, 없애지는 못하니까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통제하는 방법을 구글이 못 찾겠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방법을 못 찾은 상태에서 이걸 오픈해버리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무책임한 자기의 이윤 때문에 AI의 너무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그거에 숨겨져 있는 방법, 잠재적인 위험은 전혀 컨트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니까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기업이 되는 거죠. 이제 구글에 보통 행동 강령이라는 거죠. 구글 홈페이지 가면 한 2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be evi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인을 상대로 사악해지지 말자. 뭐 그 논리를 펴고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인 기업 이죠. 이때만 해도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전체적인 AI를 총괄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가 이 제프리 힌튼이었고, 구글의 부사장, 10년째 구글의 부사장을 하고 있던 제프리 힌튼이고요. 아마 AI 공부하신 분들은 제프리 힌튼 그러면 백워드 프로퍼케이션 뭐 이렇게 딥러닝을 만들으셨던, 딥러닝의 기초를 쌓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AI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 이제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탔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딥러닝을 만들고 나서 본인의 스타트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였는데 구글이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사는 바람에 10년간 이제 구글에서 부사장을 했고 구글의 AI를 전체적으로 쭉 총괄했는데 이분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AI는 너무 유능하지만 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류한테 굉장히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거버넌스나 컨트롤이 없는 AI 개발은 하면 안 된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논지대로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023년 1월 26일인데 챗GPT가 나온 지 딱 2달째거든요. 그래서 1월 26일 날부터 딱 열흘 한 2주 있다가 구글이 바드를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발표하게 된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차트입니다. 구글 망했네 그러는데 구글이 전체 검색 엔진의 당시에 2022년도에 93%를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인데 빙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죠. 3%. 그다음에 뭐 야후, 얀덱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제 결국 수입원인데 이 1%가 딱 줄면 우리나라 돈은 약 3조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챗GPT를 쓰면서 뭐 검색 엔진 구글 망했네 할 때마다 이게 퍼센트가 쭉쭉쭉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대편 오픈 AI를 뒤에서 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 1%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뭐 자기들이 기술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건데 지금 앞에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기술도 원조인데다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오픈 안 하느냐? 그러면 오픈 AI는 통제하는 방법을 찾았고 구글만 못 찾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기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오픈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2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바드를 세계에서 2번째로 열죠.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나서 딱 2주 만에 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에 실컷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이제 창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제프리 힌튼이 사표를 냅니다. 구글 부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토론토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째 햇을 냈으면 첫 번째인 챗GPT보다 성능이 더 좋고 데모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모하는 날 아주 결정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바람에 그게 또 그날 밝혀지는 바람에 그날 구글하고 알파벳 주식이 10%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주주들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전면전의 시발점이 됐고요. 지금 2년 반 동안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G3 가겠다 뭐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됐지만 지난주만 해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100조, 200조, 300조 뭐 100조의 호수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생겨서 100조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그 100조를 이제 앞으로 5년간 쏟아 부어야 될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어떤 치열한 경쟁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 오픈 AI에서 떨어져 나와서 안트로픽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참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서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서신서는 Future of Life Institute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단체인데 세계의 멸망에 대해서만 연구합니다. 4가지 멸망.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멸망할 수 있는 게 4가지로 꼽았는데 하나가 핵무기, 두 번째가 환경, 그 다음에 유전공학, AI 4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AI에 관해서 서신서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면 자칫하면 이제 보통 AI가 과거에 2번의 부흥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2번의 겨울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 3번째인데 맨 마지막 표현에 그렇게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을을 애써서 그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모처럼 3번째 찾아온 여름을 좀 길게 가져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다. 뭘 제안하냐면 6개월간 개발을 중단하자. 는 거였습니다. 챗GPT 이상이 되는 건 6개월간 개발을 중단하고 거버넌스를 논의하자. 도대체 얘의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얘에 관한 규정, 법, 뭐 윤리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거였는데 여기에 서명자가 3만 명이 넘어가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앞에 나오잖아요. 뭐 유발 하라리,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대로 6개월간 중단하지 않았죠. 중단했으면 뭐 우리나라의 AI 그 카페 그룹에 가면 이게 딱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탁상공론이다. 실제로 어떻게 중단하느냐. 중단하면 좋아할 나라는 딱 3나라인데 북한, 러시아, 중국은 좋아할 거다. 열심히 쫓아오겠죠. 서방 세계를. 그래서 결국은 중단 안 됐지만 이게 이제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줬냐면 이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규제가 시작이 돼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이 되고 EU 법이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 법도 만들어졌고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AI가 얼마나 위험한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SF 영화 가지고 이야기하죠. SF 영화에 보면 AI가 사람을 공격하더라. 그러는데 MIT에서 그런 뇌피셜 위험은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딱 증거가 있는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더라. 그다음에 실제 사건과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AI를 이용해서 무슨 사고가 벌어졌다. 이걸 보통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이제 리스크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MIT가 그 작업을 해왔고요. 실제 리스크 레파지트리라는 걸 구축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 기반 리스크가 1,800개입니다. 1,800개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다 구분했습니다. 도대체 그 리스크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냐? AI냐? 섞여 있느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의도적으로 일어났느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느냐? 섞여 있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게 AI 개발 단계에서 생기는 거냐? 배치 다 끝나고 사용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리스크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영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체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1,800개를 구분해 보니까 AI가 일으키는 게 34%, 그다음에 사람이 일으키는 게 51%, 섞여 있는 게 15%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특히 6번째 같은 경우는 소시오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얘는 AI가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일으키는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약간 여파이한 것들도 다 넣어서 구분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AI 연구소 소장이 된 지가 이제 7개월 됐는데 연구소도 7개월 됐습니다. 맨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다른 나라랑 같이 공동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트랄이나 젬마나 구글 거 이걸 다 가져다가 계속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 요 리스크 맵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문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가 탁 불거지면 앞에 열심히 했던 노력들이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거든지 문제 파악이 우선이 돼서 리스크 맵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리스크 전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시각들을 보면 영국에서 나왔던 최근의 보고서 이렇게 리스크를 딱 3가지로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들 때 잘못 만든 거. AI 만든 사람들이 뭔가 실수해서 멜펑션 이런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AI를 잘못 만들다 보니까 AI가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나쁘게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2번째 캐테고리입니다. 이제 3번째가 아까 말했던 소셜 이코노믹 쪽인데 이제 보통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얘 때문에 생기는 뭐 실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현상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다 보니까 이제 3번은 약간 사회공학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1번과 2번에 보통 이제 집중을 합니다. 특히 AI가 점점 성숙한다 그러면 1번보다는 2번 쪽으로 더 많이 나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를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 오늘도 보면 시오도 이제 소프트웨어 주로 테스팅 업체지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느 쪽에서 발주를 하면 이제 이쪽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할 때 이걸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할 때 당연히 원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되죠. 퍼포먼스라든지 펑션은 제대로인데 이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혹시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되나.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큰 범주입니다. 세이프티. 이게 악용은 없어도 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이용자 땅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어줬는데 이용자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해서 이게 악용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어떡하지? 이거 보통 이제 사운드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니스는 상당히 윤리 쪽에 많이 가깝고요. 이 뭐 시큐리티나 세이프티는 사실은 테스팅 쪽에 상당히 많이 가깝습니다. 이제 나쁜 부분들,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AI도 소프트웨어인데 AI는 누가 발주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이 계속 무한하게 지금 펴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매핑을 했을 때 이쪽은 이제 수요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이제 사회적인 수요라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니스라는 것보다는 이게 딱 스펙이 정해있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되다 보니까 EU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했냐면 사운드니스 대신에 trustworthiness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얘를 믿을 수 있을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얘를 믿고 쓸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이제 trustworthy라는 말을 쓰고 그 안에 safety, security라는 게 이렇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EU가 이런 개념을 쓰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잖아요. 탈퇴했고 또 미국하고 EU 사이에 미국은 기술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기업 중심이고 EU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규제 중심인데 영국은 가운데 탁 껴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예를 우리가 잘 알듯이 딥마인드라든지 스테빌리티 AI라든지 이거 다 영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있지 그렇다고 EU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지. 그래서 EU가 쓰고 있는 trustworthy 키워드를 쓰자니 따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키워드가 safety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런던 정상회담을 할 때 처음으로 자기들이 AI Safety Institute를 만들겠다. 아까 말했듯이 AC를 최초로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AI에 관한 세이프티 보고서를 조슈아 벤지우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표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캐테고리는 바로 그 세이프티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미국이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바로 물타기 하는 거가 AI Safety Institute를 자기들이 먼저 만들겠다고 먼저 전전날 터트립니다. 터트리는데 뭐 실제 만들지 못했죠. 한 몇 달 지난 데 만들고 그 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스페인도 하고 프랑스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심지어 케냐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시아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국에서도 지금 저희랑 협의하고 있는데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 만들어서 규제된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국이 이 AC가 다 만들어줬잖아요. 뭐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야 똑같이 원오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초에 갑자기 저 개념을 시큐리티로 확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AISI를 AI Security Institute로 옮겨서 자기들은 똑같은 AC지만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세이프티를 해라. 그래서 이제 AI 기술이 발달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세이프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야 우리도 시큐리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을 사실 했는데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 말했던 세 가지 범주고 그 가운데서 세이프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시큐리티 프로블렘이고요. 그 악의적인 사용자가 미치는 영향이 갑자기 개인이 아니라 전 국가 단위, 예를 들면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뭐 국가 단위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올 거라서 아마 AI에 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좁게는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도 들어가지만 조금 더 넓으면 일반적인 AI 시큐리티, 더 넓게는 AI 세이프티까지 평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
하라고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 리스크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IT에 1800개를 가져다 쓰겠다고 그랬고, MIT에서도 저희들이 질문했던 부분을 다 담지 못해서 지금 거기도 다시 재작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1800개 가운데서 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200개 정도, 300개 정도를 가져와서 이 맵을 만들어서 지금 6월 말쯤 되면 1차 버전을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안전연구소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리스크 맵을 통해서 뭐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인스펙트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번역했던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별로 이렇게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걸 끝단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가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저지 AI라고 그래서 AI를 써서 또 자체 평가를 또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안전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안전 보고서 안에 보면은 해당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상태고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기술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뒤에 따라 붙는 게 보통 이 안전 보고서고요. 이거를 어떤 경우는 공개하기도 하고 비공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 지난 설에 나왔잖아요. 이제 바로 설 연휴 때 저희들 연휴 중단하고 바로 평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안전 이슈 리포트를 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과기부 소속이라서 과기부에만 내고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 편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모든 AI에 대해서 당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답을 하면 무조건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 불리하게 이야기하면 답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우리가 만약 가져다가 여러 군데 쓰게 되잖아요. 중국 딥시크를. 그러면 중국에 관해서는 다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중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편향성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서 그걸 가져다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미국도 이제 최근에 발표했는데 미국은 아예 쓰면 안 된다라는 걸 했고요. 어떤 경우는 기업이랑 같이 평가를 이제 공동으로 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되게 국제 네트워크에 공유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연구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AI 시대가 지나면 이제 AIX, 보통 인비디드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이제 AI를 쓸 텐데, 제가 지난주도 제주도에서 대한 인비디드 공학회에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인비디드 시스템에서의 AI가 들어올 때 위험성을 어떻게 더 증가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인비디드 시스템이나 AIX에 해당되는 쪽을 쓰시는 분은 AI를 그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할 만큼 시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예. 네. 제가 시간을 재놨습니다. 20분. 그래서, 보통 AI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AI를, 여러 가지 많은 AI들 중에서 얘들의 문제점은 뭘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최대한 안전보고서를 제공해 줄 생각이고, 어떤 걸 가져다 쓸 거냐에 대해서 또 역시 컨설팅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AI 기업이나 AIX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서 안전연구소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체크와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많이 받아놓으면 훨씬 경쟁력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AI에 관한 배경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아마 AI 때문에 더 생각할 건이 많아질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저 연구소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